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준희입니다. 이제 송시열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시열 선생님은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유학자이면서 정치가인데요. 이 조선왕조실록에 3,000번이나 이름이 올라온 사람이 바로 송시열입니다. 그리고 성균관의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해서 유교 성현 위패를 모시는데요. 38명을 모셨는데 그 중에 우암 송시열의 위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시열을 이르는 말은 공자나 맹자처럼 이 송자라고 이렇게 성현에 붙여지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아주 유명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자입니다. 우리 학교 옆에 우암사적공원 여기 장판각에는요, 정조의 명으로 제작한 송자대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송시열 선생님의 글과 일대기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이 송자대전 목판은 전체가 11,023판이라고 합니다. 책으로는 215권에 해당해서 이 학자의 개인 문집으로는 가장 큰 책이고요. 이 책의 맨 앞에는 임금님이 직접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원래 송자대전은 청주 화양동에서 보관했었는데요. 이 화재가 나서 불타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판목은 남간정사에서 다시 판각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송시열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근데 이 송시열에 대한 평가는 양쪽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학문이 대단해서 유림의 최고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사사로운 이익만 도모하고 싸움만 했다, 이런 평가도 많습니다. 이 송시열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시간 다 끝나고 나서 각자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송시열 선생님은 어렸을 때 옥천에서 태어났고요. 8살 때 동충당에서 송중길과 함께 같이 공부했었죠. 그리고 연산, 기억나시나요? 논산 가기 전에 연산에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들고 대전에서 논산까지 매일 걸어가 김장생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김장생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아들 김집 문화에서 학업을 마쳤고요. 제가 대전 근교할 때 도남서원도 했었는데 김장생 선생님을 모신 곳이죠. 27살의 장원급제에서 그때 복림대군의 사부로 임명됩니다. 이 복림대군이 후일 효종이고요. 그래서 약 1년간 사부 생활을 하는데 효종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습니다. 효종이 누굽니까? 바로 인조의 아들이죠. 그러면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다가 그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한 그 왕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무능한 왕 중에 한 분이죠. 게다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 네, 인조 맞습니다. 그리고 인조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소현세자와 그리고 복림대군입니다. 둘 다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는데요. 이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같이 잡혀간 조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둔전을 해서 곡식을 만들고요.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무역도 잘하고요. 또 서양 학문 이런 것들을 배워서 조선을 개혁하려고 했던 세자입니다. 이 소현세자가 8년 만에 조선으로 귀국하는데요. 근데 2월 달에 귀국했는데 4월에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시신이 온통 검은빛이었고요. 눈, 코, 입 모든 구멍마다 피가 나와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것 같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거는 CSI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약물 중독 살인입니다. 근데 한 나라의 세자를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거 누가 한 것 같습니까? 인조는 이거를 소현세자의 부인인 세자빈 강씨가 음식에 독을 타서 넣어서 죽였다라고 해서 세자빈 강씨도 죽입니다. 생고생해서 같이 청나라에서 그렇게 고생하다 온 부인이 왜 남편을 이제 좀 있으면 왕이 되는데 죽이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네, 말도 안 됩니다.
게다가 소현세자의 아들이 3명 있었는데요. 12살, 8살, 4살인데요. 모두 다 제주도로 유배 보내고 거기서 다 죽습니다. 아니, 소현세자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니 갑자기 여기서 새손들을 왜 다 죽여버립니까? 교수님, 이거 너무 막장 아니에요? 꾸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인조가 아들인 소현세자가 너무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고 잘하니까 시기해서 죽였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있음에도 둘째인 복림대군을 왕으로 삼는데요. 이 복림대군이 바로 효종입니다. 효종은 아버지 인조의 이 삼전도의 굴욕,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북벌론을 감행합니다. 사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이 함께 치욕의 현장에 있던 사람도 바로 송시열이었고, 그래서 이걸 실제 실천을 옮기기 위해서 송시열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효종의 북벌론은 정말 진지했고요. 군사 개편부터 시작해서 이 10만 포병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총포도 개량해서 연간 2, 3천 개 정도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심찬 계획에도 이 군사로 인해서 민심을 잃을 수 있다. 또 반란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소들이 매일같이 올라왔고요. 이 신하들이 반대해도 군대를 양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보수 양반 세력이 옹호를 받기 위해서 송시열을 끌어들였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파격적인 벼슬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조선왕조실록에는 송시열이 진짜 오랑캐를 친 마음은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북벌 계획만 하고 하는 척했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효종은 송시열에게 옷까지 하사합니다. 북벌할 때 입으라고 털옷으로 된 옷인데요. 이 옷은 지금 은진송 씨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효종은 이 송시열과 독대하면서 파격적인 벼슬도 내립니다. 그리고 효종은 10년을 준비하면 청나라 칠 수 있다고 확신하죠. 그런데 이 독대에서 송시열은 이 북벌은 명나라의 치욕을 씻는 일이니까 돕겠다라고 하면서도 근데 먼저 나라를 바로 다스린 후에 오랑캐를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좀 관념적 차원의 북벌론을 주장했고요. 그러나 효종은 군사적 무력 행동의 북벌을 진행하려고 했죠. 효종은 송시열을 조정에 두고자 했지만 이 사직 인사까지 올리고 일부러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사모관대를 벗어놓고 낙향했는데요. 나중에는 돌아가서 사과했지만 효종은 이 10년 가까이 송시열에게 조정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번 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송시열은 관직은 없지만 권력은 있었습니다. 중앙 정계에 나가지 않고도 정치 참여가 가능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붕당 정치입니다. 붕당 정치는요, 관료들이 서로 파벌을 이루어서 이 정권을 다투는 일을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효종은 북벌을 준비하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옛날 임금들이 가장 많이 사망한 사망 원인은 바로 종기입니다. 효종도 마찬가지인데요. 머리에 종기가 나서 이게 점점 커져서 얼굴로 독이 퍼졌고요. 어이가 침을 놓고 이 종기와 피고름을 뺐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가 멈추지 않아서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이 일 때문에 갑자기 또 난리가 납니다. 앞으로 이 붕당 정치 때문에 이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그마치 15년간을 다툽니다. 15년이나 싸우니까 뭔가 진짜 큰일로 싸워야 되는데요. 이 싸움의 원인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지 그 기간을 정하는 일로 양당이 싸우게 됩니다. 송시열은 서인의 대표인데요. 효종이 둘째 아들이니까 성리학의 예법에 따라서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주자 가래에는 장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부모는 3년 동안 장례의 예를 갖춰야 되지만 차남 이하는 1년간 해도 된다. 이 근거를 들어서 송시열은 1년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했죠. 이 남인의 대표인 허목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지만 임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장남과 같이 대우해야 되니까 3년간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 왕실은 일반 사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장남으로 대우해서
3년간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치만 당시에는 이 예법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고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 나라의 기강이 약해져서 예법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송시열이 있는 서인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예속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는 효종비가 사망합니다. 이 효종비의 시어머니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냐, 이 문제로 또 싸우게 되죠. 이번에 서인은 첫째 며느리의 경우에는 1년이지만 둘째 며느리는 9개월간이니까 효종이 둘째니까 9개월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반면 남인에서는 또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도 임금이었으니까 장자대우에서 1년은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이기냐? 남인이 이기죠. 남인들이 정권을 잡고 서인들은 쫓겨나게 되죠. 그 뒤로도 조선에는 이 분단 정치 때문에 서로 편을 갈라서 이 말도 안 되는 싸움들을 계속합니다. 이 광해군 때는 북인이, 그리고 인조 때는 서인이 또 장악을 하고요. 마지막 경종 다음이 영조인데요. 그래서 우리 탕평책 기억나시죠? 이제 당파를 나누지 말고 우수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자, 이렇게 해서 탕평책이 영조 때부터 나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정치인들끼리의 이 당파 싸움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송시열은 효종이 돌아가시고 예속 논쟁 때문에 낙향하는데요. 이곳이 어디냐? 바로 화양동 계곡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이 화양계당을 지었고요. 이 금사담 위쪽에 지금 보시는 이 암서제를 지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3칸짜리 집인데요. 송시열은 이곳을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송시열은 이 책을 읽으면 목청이 워낙 좋아서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렸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복식을 읽고요. 주자의 행적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 고향 회덕에서 이 화양동으로 들어오니까 이 심신이 맑아져서 마치 선경에 있는 것 같다. 참으로 맑고 기이한 곳이다. 이 도화원으로 가는 길을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곳이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송시열 선생님은 주자가 무의산으로 들어가서 이 초가에서 이 자연과 함께 산 것을 따라해서 이곳에서 한가롭게 논일면서 이 속리산도 유람하고 많이 이곳저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이 조정에서도 자주 부르고 해서 화양동에만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시열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오는데요. 명나라 이 마지막 황제였던 이 숭정제가 쓴 비례부동이라는 글자를 얻게 됩니다. 이 비례부동이 무슨 뜻이냐면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송시열은 이 숭정제의 이 친필을 바위에 새겼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양동의 바위에다 글자를 새깁니다. 이 어필은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이 민정중이 얻게 됐는데요. 이거를 백겹으로 싸서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숭정제는 대명의 마지막 황제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황제입니다. 송시열은 이 친필에 감격했고요. 이 중화의 혼이 끊어지지 않고 조선으로 들어온 대사건이었습니다. 송시열은 절을 100번이나 올렸고요. 감격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명나라 중국 이 중화사상이 이곳 화양동에서 다시 꽃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하늘의 뜻이라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절까지 세웠습니다. 이 송시열이 절을 세울 때 이 숙종으로부터 아버지 현종의 묘지문을 지으라고 명이 내려졌는데요. 송시열이 이걸 거부하다가 또 거제도로 유배가기도 합니다. 송시열은 화양동 집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자는 조정의 일을 말하지 말고 고을의 일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단점, 득실 이런 것도 말하지 말고 자연을 평하고 농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항상 공수표가 되고 말았어요. 이 조정에 다시는 안 들어올 것 같았지만 또 정계의 중심에 서서 벼슬에 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니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요? 뭐 이런 말이요. 이 대명천지는 아주 환하게 밝은 대낮을 말하기도 하지만 대명천지 승정 1월이라는 말이 바로 송시열 선생님이 새겨놓은 또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나라 천지 숭정의 해와 달, 이 땅 조선이 중화가 되었고 문명의 중심이 되었다. 이게 바로 이 명나라를 흠모해서 그때 이미 명나라는 망하고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 명나라를 흠모해서 여기 화양동에 중화사상을 꽃피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들어보면 아니 이거 뭡니까? 사대주의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다 없어진 이 명나라에 뭐가 고마워서 이렇게 절절 매고 명나라 황제의 제사까지 지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오죽했으면 송시열이 중화를 섬긴 만큼 조선을 섬겼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송시열의 제자 권상아는요, 송시열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화양동을 조선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선조의 어필인 만절필동을 첨성대 오른편 절벽에 모각합니다. 화양동 계곡의 오곡이었죠. 첨성대 밑에 여러 가지 글자를 새겼는데 아까 보신 글자들도 다 첨성대 밑에 새긴 거고요. 이 만절필동은 무슨 뜻이냐면 강물이 여러 번, 만 번을 굽이쳐 흐르더라도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간다 라는 뜻인데요. 이 충신의 절개는 꺾을 수 없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이기도 하지만 중국 황하의 강이 모두 다 동쪽으로 흐른다. 바로 중화사상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절필동에서 이름을 따서 만동묘를 짓기도 합니다. 이 조선을 도운 황제, 누구였죠? 만력제였죠. 만력제와 명나라 마지막 황제 승정제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화양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암서제가 있고 그 앞쪽에 만동묘와 화양서원이 있습니다. 근데 명나라 만력제가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고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모시고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을까요? 도대체 만력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만력제는 10살의 황제가 돼서 48년간 황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건 황제 일을 안 하고 파업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30년간 나라 일을 돌보지 않아서 중국에서는 최악의 임금 중에 한 분이고요.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조선에서는 이렇게 대우를 받습니까?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한데요. 명나라가 망한 것은 숭정제가 아니라 만력제 때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최악의 황제입니다. 이 황제 한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을 수 있는가를 몸소 보여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만력제는 특이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나라를 망쳤습니다. 자그마치 30년 동안이나 나라 업무를 거부했는데요. 이 관리들 뿐만 아니라 재상도 황제의 얼굴을 까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명나라의 관직이 31개 있었는데 그 중에 24자리가 비었고요. 사직서를 5년간 152번이나 보냈지만 황제가 묵묵부답이어서 사직을 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고요. 사형 집행도 멈췄다고 합니다. 황제의 승인이 필요한데 도대체 만력제가 꼼짝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이 사형 집행도 멈췄다고 합니다. 중국 역대 왕조에서 이 명나라의 형벌 집행이 정말 엄격했는데요. 태조 주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관리 3만 명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력제는 도대체 얼굴을 나타내지도 않고 집행도 안 해서 이 사형제도가 사라진 시기가 이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력제는 아주 소문난 구두쇠였습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여서 이 황제의 재산은 굉장히 늘어갔지만 국고는 점점 바닥이 났습니다. 근데 만력제는 왜 30년이나 일을 하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몸이 약간 기형이다, 곱추다 이런 설도 있지만 이 스승인 장거정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만력제가 10살의 황제가 되잖아요. 스승 장거정이 대리 통치를 하는데요. 이분이 매우 검소하고 궁정의 허례허식도 다 취소하고 매우 엄격하게 만력제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재정 적자도 막았고 또 부패하고 무능한 관리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성리학 사상을 따르게 했는데요. 근데 이 장거정이 알고 보니까 이 명재상인 줄 알았는데 이 스승이 부정축제를 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거죠. 그래서 이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도 다 멸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이 충격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자금성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특이한 거는 임진왜란 7년 동안만 특별하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조선의 원군을 파병해주고요. 진짜 구두쇠였던 이 만력제가 자기 돈을 털어서 이 금은보화를 선조에게 내립니다.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준 게 아니라 자그마치 은하 200만 냥을 무상으로 선조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 백성들이 전쟁 때문에 먹을 게 없다고 하자 당시 100만 석을 쌀을 보냅니다. 지금으로 치면 쌀 100만 석은 9만 톤인데요. 이거를 조선에 보냅니다. 임진왜란 중간에 휴전 기간이 있었고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났잖아요. 이때에 다시 20만 대군을 지원해 줍니다. 아니 그러면 명나라가 진짜 부자고 잘 살아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명나라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어 가는데 군사를 보내고 쌀을 보내다니요. 우리나라는 만력제가 아니었으면 임진왜란 때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인인데요. 중국에서는 정말 욕을 많이 먹는 왕이 바로 만력제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신하들은 이 만력제를 두고 아니 고려의 천자냐 조선의 천자냐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망해가는데 조선에는 지극정성일 수가 있냐 이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30년 동안 일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야 된다고 막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원래 만력제는 조선 파병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요. 꿈에서 관우가 나와서 이 만력제 네가 유비의 환생이고 조선의 선조가 장비의 환생이다 이러면서 울면서 장비가 지금 어려우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조선 파병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근데 믿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아니면 달리 정말 그 일도 안 하고 게으른 만력제가 어떻게 이 조선을 돕는 일에는 적극적이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이 물러갔잖아요. 이것도 관우의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만력제가 자금을 4천냥을 조선의 선조에게 보냅니다. 아니 전쟁 끝났는데 돈을 또 왜 줍니까? 우리나라야 고맙지만 도대체 왜 줬습니까? 관우를 모시는 동묘를 짓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이 동대문 밖에 동묘가 바로 관우를 모신 곳입니다. 아니 그 삼국지연의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관우를 신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 명나라가 멸망한 이 근본적인 원인을 중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마지막 황제인 승정제가 아니라 만력제 때문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를 돕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낭비를 해서 이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고 등장하면서 이 명나라는 망하고 청나라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 청이 우리나라에 침략한 것이 그 다음 병자호란입니다. 송시열이 돌아가시고 제자 권상아가 이 만동묘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만력제와 숭장제 두 황제의 제사를 이곳에서 1940년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만동묘로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가파른데요.
잘 안 보이지만 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요, 여기서는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서인 노론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이 성지화됐던 이곳이 바로 정치 권력과 연결돼서 각종 폐해를 일으켰습니다. 유생들이 소굴이 돼서 사원보다 그 폐단이 더 심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송시열은 왜 갑자기 사약을 먹고 죽습니까? 당시 숙종이 아직 100일도 안 돼 이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체포하려고 하니까 송시열이 이거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했다가 숙종의 분노를 사게 되고요.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이 송시열은 자기 아들에게 효종에게 받은 편지를 가지고 임금을 만나서 좀 이야기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요. 숙종이 만나주지 않았고요. 몇 달 후에 국문을 받으러 서울로 올라가는 중에 정읍에서 사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명은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황당한 죄목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 83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